2학년 수강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은 본격적인 수업을 진행하는 첫 번째 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온클에 업로드해드린 이 학습지를 가지고 오늘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학습지에 보시면 이제 목차가 쭉 정리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1강 선사 문화의 전개와 국가의 성리 부분은 오늘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쭉 넘어가서 우리가 2학기 때까지 한 60강 정도의 강의를 통해서 주제별로 한국사 전체를 탐구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1년 동안 공부를 같이 할 부분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러분 나눠드린 학습지 쪽 페이지로 1쪽에 해당하는 선사 문화의 전개와 국가의 성립이라는 부분을 함께 수업하고자 합니다. 수능 문제에서 항상 1번으로 나오는 부분이고 여러분이 초등학교, 중학교를 거치면서 언제나 들어보셨을 그 단어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구석기, 신석기니, 뗀석기니, 주먹도끼니 이런 도구들이 나오는 부분이 바로 이 선사 문화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선사라는 말의 뜻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죠? 선사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선사와 역사로 우리는 시대를 크게 구분합니다. 선사는 말 그대로 한자입니다. 먼저 선자의 역사사, 즉 기록으로 남겨지기 이전의 시대의 일들을 선사시대라고 합니다. 문자가 발명되기 이전에 일어났던 시대, 문자 발명 이전의 시대들을 선사시대라고 하고요. 대표적으로는 구석기와 신석기 등이 이 선사시대에 해당합니다. 문자는 주로 이제 청동기가 사용되면서부터 발명되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서 문자 발명 이후에 사람들이 했던 일들을 기록으로 남겼다. 그 이후의 시대를 우리는 역사시대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선사라는 단어는 문자 발명 이전에 일어났던 기록이 없는 시대다. 이렇게 여러분 정리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선사시대도 시기를 구분하는 것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사용했던 도구에 따라서 시기를 구분하는 도를 주로 썼던 시대, 석기시대, 청동을 썼던 시대, 청동기 시대, 그리고 철기 시대도 이제 또 철을 썼던 시기, 이렇게 시기별로 도구별로 구분을 한다라는 거죠. 일부 지역에서는 철기가 도입됐던 초창기까지도 선사시대로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사시대 하면 우리가 흔히 구석기, 신석기 정도로 구분하지만 명확하게 딱 그렇게 나눠진다라고는 볼 수는 없어요.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자에 기록이 없는 시대를 선사시대를 한다. 문자에 기록이 없는 시대를 선사시대를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 선사시대는 사용했던 도구의 제작 기법에 따라서 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등으로 구분을 한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많이 보셨던 내용들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때 제가 얘기했듯이 어려울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역사라는 단어를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역사라는 단어 우리가 흔히 많이 씁니다. 역사하면 여러분 그냥 우리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라고 생각하기 쉽죠. 그렇죠? 근데 역사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대요. 말 그대로 여러분이 흔히 알고 있는 과거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라는 의미도 지니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 과거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 가운데 기록으로 남겨진 것들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뭐냐면 오늘 하루 삶을 여러분이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눈을 떠서 여러분이 잠자리에 들기까지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학교에 온클을 듣고 아니면 뭐뭐 하다가 잠자리에 들기까지 모든 일들을 여러분이 일기를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 반에 한 27명에서 28명의 모든 학생들이 27개, 28개의 역사가 만들어지겠죠. 근데 우리가 흔히 역사에 기록으로 남기는 건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모든 일상을 다 기록으로 남길 수는 없겠죠. 그렇게 남기려면 종이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낭비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여러 가지 일들이 엄청나게 많지 않았겠어요? 인류가 이 땅에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근데 그 중에서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사건들만 기록으로 남겼겠죠. 그래서 역사라는 거에는 두 가지 의미가 모두 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역사라고 하고요. 큰 개념이겠죠. 그거보다 조금 작은 개념으로는 기록으로 남겨져 있는 사실들을 역사라고도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좀 어려운 개념인데 여러분 이것까지는 이해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냥 역사에는 과거에 있었던 모든 일을 역사라고도 하기도 하고 과거의 모든 일들 가운데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이 선택해서 기록한 사실도 역사라고 한다. 좁은 의미로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첫 번째 잡고 가셔야 될 개념은 바로 선사라는 개념을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사. 역사, 문자 기록에 남기 이전의 시기의 일이다 라고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선사시대에서도 이제 여러분
돌을 주로 도구로 썼던 시기는 이제 우리 석기 시대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석기 문화라고 하는데 그 석기 문화도 시기에 따라서 크게 구석기와 신석기로 구분됩니다. 구석기 조금 더 지금으로부터 더 멀리 떨어진 오래된 석기 시대, 신석기는 비교적 지금과 가까운 시대인데요. 구석기는 대략 기원전 약 70, 여러분 요 단어는 아마 아실 것 같습니다. BC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선생님이 이제 계속 쓸 건데 기원전이라는 말인데 이게 종교적인 색채가 강해서 요즘은 BC이라는 이런 중립적인 종교성을 내포하지 않은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그냥 여러분 그냥 기원전이라는 용어를 쓸게요. 기원전이란 말을 쓸 거고요. 우리가 흔히 지금 21세기를 산다고 할 때 이 영어에 century C를 쓰죠. 여러분 이 세기를 계산하는 건 간단합니다. 지금이 2022년인데 몇 세기라고 불러요? 21세기라고 부르죠. 그렇습니다. 앞에 두 자리 숫자에 플러스 1을 해서 세기를 세시면 됩니다. 그럼 퀴즈 하나 내볼까요? 1872년은 세기로 표현하면 몇 세기의 일입니까? 19세기 중반 정도가 되겠죠. 그렇죠? 반대로 여러분 이제 과거 기원 이건 이제 기원 후에 세기를 셀 때는 앞에 두 자리 숫자에 앞에 숫자에 플러스 1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원 후 212년은 3세기로 표현을 하겠죠. 3세기 초반으로. 기원 전으로 간다. 여러분 거꾸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기원 전 560년은 세기로 표현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원 전 6세기입니다. 마찬가지. 그러니까 앞자리의 숫자에 플러스 1을 한 게 세기로 표현할 때. 왜냐하면 세기가 100년 단위를 세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 100년 단위의 개념이라 항상 하나 앞서간다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개념을 여러분이 뭐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선생님이 설명하다가 이런 단어들을 많이 쓸 겁니다. 17세기 아니면 뭐 5세기 몇 세기 이런 거 쓸 때 일단은 세기는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2세기의 일이다라고 하면 언제부터냐? 100년부터 199년까지가 2세기가 되는 거예요. 2세기가 되는 거고 5세기의 일이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400년부터 499년까지의 역사적인 시기를 5세기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앞으로 몇 세기 할 때는 요 개념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본 개념을 어느 정도 이제 좀 잡았으니까 이제 구체적인 좀 설명을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구석기 시대는 대략 우리나라 기준으로 만주는 이제 우리나라 북쪽에 있는 중국과 우리나라의 접경 지역을 요 지역을 이제 만주라고 합니다. 이게 한반도 지역이고 한반도와 만주의 구석기 시대는 대략 기원전 70만 년 전 정도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합니다. 멀리 잡았을 때요.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살게 되면서 구석기 문화가 이제 구석기 시대가 시작됐다고 봅니다. 이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는 여러분 뭘 구분하셔야 되냐면 사람들이 어떤 도구를 썼는지 구분하시고 두 번째 어떠한 형태로 경제 활동을 했는지를 구분하시고 그리고 그들은 어떠한 주거 형태에서 의식주 이런 것들을 좀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구석기 시대는 이동생활입니다. 뭐냐? 먹을 것을 사냥과 채집을 통해서 구했다라는 겁니다. 사냥과 채집, 사냥하거나 열매를 따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했기 때문에 한 자리에서 먹을 게 떨어지면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거지는 어디냐면 동굴이나 바위 그늘 같은 대충 그냥 자는 거예요. 비바람을 피하고 뭐 들짐승들을 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그냥 잤던 거죠. 그리고 여기 빈칸에 들어가면 이제 여러분이 이런 걸 쓰셔야 되는 거예요. 빈칸에 선생님과 수업하면서 도구로는 석기를 쓰는데 뗀석기라고 해서 뭐냐면 여러분 그냥 돌에서 툭 떼어냈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구석기 시대의 도구가 바로 이 주먹도끼입니다. 주먹도끼. 주먹으로 이렇게 쥐고 사냥할 때 썼다고 전해지는 건데요. 이걸 뭐 실제로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 도구를 가지고 무슨 들짐승을 어떻게 사냥합니까? 들짐승 만나면 들짐승은 인간의 몇 배가 되는데 그냥 바로 인간이 이길 수가 없잖아요. 이걸 실제 뭐 사냥에 쓰기도 했지만 주로는 이제 가죽 같은 거, 사냥한 동물들의 가죽을 벗기거나 이런 용도로 썼을 거라고 이제 많이 추정을 하고요. 뭐 사냥에도 썼죠. 가까이 접근해서 공격하는 그런 용도로도 쓰기도 했다고 전해져요. 자, 이게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구석기 시대의 유물이 주먹도끼입니다. 그럼 이 단원에서는 요 부분에서는 주로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 수능 문제들 보면 바로 이런 거예요.
대표적인 유물을 하나 주고 그 시대의 생활 모습을 맞추는 방식의 문제가 출제된다는 거죠. 주먹도끼가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주먹도끼는 구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유물이라고 여러분이 바로 여기 문제에서 파악을 하신 다음에 구석기 시대의 생활 양식인 무리 지어서 이동했구나 라는 것들을 답으로 골라내셔야 된다는 거죠. 무리를 지어서 이동했던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그 당시 인간은 굉장히 나약하죠. 다양한 들짐승들에 비해서 굉장히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혼자서 사냥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무리, 공동체 생활을 했다는 걸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뗀석기를 썼다. 그냥 돌에서 툭 떼어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기원전 약 8,000년경쯤부터 이제 신석기 문화가 시작됩니다. 구석기와 신석기를 구분짓는 가장 중요한 변화는 바로 농경과 목축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농경은 여러분 곡식을 기르는 거고 목축은 말 그대로 가축을 기르는 겁니다. 이 농경과 목축을 통해서 인류는 이동 생활이 아닌 한 곳에 정착해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농경과 목축의 시작을 인류의 삶의 크나큰 혁명과 같은 거라고 해서 신석기 혁명이라고도 부르기도 했습니다. 신석기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자, 말 그대로 인간이 이제는 스스로 먹을 것을 생산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게 됐다라는 거죠. 물론 여러분, 우리가 흔히 농사하면 쌀 농사를 생각하잖아요. 쌀이라는 것이 재배된 거는 그렇게 오래 된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오래된 벽시 같은 게 발견된 게 기원전 한 3,500년경 이 정도의 쌀이라고 추정되는 것들이 발견됐다고 하는데, 농사하면 여러분 흔히 쌀만 생각하는데 쌀 외에 조라든지 콩이라든지 이런 밭에서 나는 작물들을 이제 주로 재배하면서 농경이 시작되게 되죠. 그러면서 여러분, 농경의 시작은 아까 말했듯이 정착 생활을 가져오게 되고 한 곳에 정착하니까 사람들이 마을을 형성하게 되죠. 마을이 형성된다라는 건 뭡니까? 그 마을에서 부족들, 이제 혈연으로 관계를 맺은 부족들이 형성되고 이 부족들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 활동, 부족 사회가 시작됐다라는 거죠. 근데 이 신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유물이 바로 여러분 맨날 나오는 거예요. 매일 나오는 이 빗살무늬 토기입니다. 빗살무늬. 이 표면에 무늬가 빗살 형태로 나 있는 이 빗살무늬 토기가 신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유물인데, 이 빗살무늬 토기는 뭡니까? 곡식을 저장하거나 가열하는 용도로 이제 토기를 썼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빗살무늬 토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신석기 시대에 농경과 목축이 시작됐다. 스스로 식량을 생산했다라는 걸 파악하시면 됩니다. 한번 볼까요? 이 신석기 시대의 문제를 물어볼 때 이제 자주 나오는 게 이 빗살무늬 톡이 바로 나오죠. 빗살무늬 톡이 하나 갖고도 여러분 이거 신석기라는 것들을 바로 캐치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신석기 정답, 농경과 목축의 시작으로 간다라는 거죠. 핵심적인 키워드들을 여러분이 반드시 보셔야 된다. 구석기 하면 뗀석기, 대표적인 도구는 주먹도끼, 그리고 이동생활, 동굴이나 바위근은 신석기 시대 농경과 목축의 시작, 그로 인해서 마을이 형성되고 부족사회가 시작됐고 대표적인 도구는 빗살무늬 톡이었다. 그리고 간석기란 건 여러분 뭐냐면요, 뗀석기는 이렇게 그냥 돌을 툭 떼어낸 석기, 그냥 대충 덜 다듬어진 정교함이 좀 떨어지는 도구였다면, 간석기, 이 떼어낸 것을 갈기 시작한다는 거죠. 정교하게 갈아서 이제 조금 더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인류의 도구 사용이 발전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토기가 등장했다는 거, 토기, 흙으로 만든 그릇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갈돌과 갈판이라는 것도 곡식을 가는 겁니다. 여기다 놓고 곡식을 빻거나 가는 용도의 도구들도 등장했다.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거 역시 농경과 목축 시작됐다라는 거 여러분 파악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이 신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유적지가 아까 우리 보기에서 봤던 서울의 암사동 유적지입니다. 지금의 롯데월드 근처에서 조금만 더 가면 있는 그 암사동 유적지가 대표적인 이제 신석기 유적터가 있어요. 이때는 여러분 농사를 짓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물이에요. 물을 많이 필요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살기에는 물이 가장 잘 구할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강가라든지 바닷가 근처에 이제 마을들을 형성하면서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살게 된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신석기 시대를 거쳐서 인류는 이제 청동을 쓰기 시작하는 청동기 시대로 가게 됩니다. 청동이란 건 푸른색 굴이란 뜻입니다. 즉
이 구리와 아연을 이렇게 합성해서 푸른 빛깔에 띄는 구리를 만든 걸 이제 청동이라고 하거든요. 이 청동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돌보다는 조금 더 이제 뭐 단단하고 더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새로운 도구가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청동기 시대부터는 흔히 청동기 시대에 이 문명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출현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세계 4대 문명이란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황하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뭐 이집트의 문명,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청동기를 바탕으로 문명이 출현하게 되는데요. 이 청동기 문화가 한반도에서 발달하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도 등장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청동기 문화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청동이란 것들을 주로 도구로 썼다라는 것과, 이때부터는요, 여러분, 생산력이 증대라는 말은 뭐냐면 농업 생산량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신석기 시대만 해도 농업의 생산량이 그렇게 높지 않았는데 농업에 대한 노하우가 쌓이고 기술들이 발전하다 보니까 생산력이 올라갑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땅이라고 생각해 보면 여기 작물들을 심어요. 그러면 여기 땅에 있는 지력들을 작물들이 뽑아가잖아요. 그러면 이 위층에 있는 토양들은 영양분을 다 뺏긴 토양들이에요. 여기에다가 또 다른 작물을 심으면 계속해서 이 윗 표면에 있는 토양의 영양분을 뺏기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생산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생산력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아래에 아직은 쌩쌩한 흙들을 위로 끌어올려주면은 쌩쌩한 흙들이 올라와서 토양의 지력을 이렇게 공급하면서 작물의 생장을 도울 수 있는 거잖아요. 돌로는 이 흙을 갈아엎는데 한계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청동은 돌보다는 조금 더 깊게 갈 수 있었기 때문에 생산력이 올라가는데 기여를 했던 것도 있어요. 물론 청동도 굉장히 무디기 때문에 농기구로 청동을 쓰진 않아요. 여러분, 청동은 농기구로 쓰지는 않습니다. 주로 지배계층들이 자신의 권위를 뽐내거나 권력을 보여주기 위한 장식이나 종교 행위를 할 때 쓰였던 게 이제 청동입니다. 어쨌든 농업 생산력이 올라간다는 건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잉여라는 말, 남는다는 뜻이죠. 생산물이 남는다라는 거예요. 옛날 신석기 시대 초반만 해도 마을 부족원이 10명이면 10명이 그냥 딱 먹고 끝날 정도밖에 생산을 못했는데 이제는 10명이 먹고도 5명이 더 먹을 수 있는 분량의 남는 잉여 생산물이 생겨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잉여 생산물을 어떻게 나눌까요? 신석기 시대까지는요, 여러분, 신석기 시대 후기까지는 이 부족 사회는 평등한 사회입니다. 똑같이 나눠 가져요. 생산물에 대해서 똑같이 나눠 갖는 평등한 관계였는데 특정한 힘을 가진 지배자와 힘이 없는 그 지배를 받는 피지배가 나눠지지 않았는데 청동기 시대로 들어가면서부터 어떻게 되냐면 이 남는 생산물을 힘 있는 사람, 부족 내에서 힘 있는 사람이 차지하게 됩니다. 권력자가 등장하는 지배계층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부족 내에서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가 생기고요. 더 나가서 우리 부족 안에서만 가지고 뭐 이런 거 생활하는 건 부족하니까 어떡합니까? 다른 주변의 부족들을 침략하고 정복하는 전쟁이 활발해지게 되는 거죠. 더 많은 식량과 농경지를 확보하기 위한 부족과 부족 간의 전쟁이 벌어지고 그 전쟁에서 이긴 부족은 지배 집단이 되고 진 부족은 피지배 집단이 되는 이런 지배와 피지배 간의 이 계급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청동기 시대로 접어들면서 드디어 계급이 생기는 거예요. 잉여 생산물을 두고 누가 더 많이 차지하냐 두고, 그리고 그걸 내 거, 네 거라는 이른바 사유 개념, 사유의 개념이 등장하면서 인간 사회에서 이제 지배와 피지배의 계급 관계가 나타났던 게 바로 이 청동기 시대라는 거죠. 그러면서 다양한 사회 경제적인 변화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계급이 발생했으니까 그 부족들 중에 지배자가 등장합니다. 군장이라고 불리는 지배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군장은요, 여러 부족을 통합한 지배자이기도 하고요, 한 부족 안에서의 지배자이기도 하고요. 그 세력의 규모는 다 다릅니다. 근데 이 군장들은 자신의 지배력을 보여주고 싶어요. 내 권력을 뽐내고 싶단 말이죠. 그 뽐내기 위해서 만들었던 대표적인 유물이 남아있으니 바로 여러분 고인돌이라는 거죠. 고인돌, 여러분 문제를 통해서 한번 볼까요? 고인돌이라는 것들을 만드는 증강현실 체험이라고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고인돌 하면 여러분 바로 뭘 떠올리시면 돼요? 청동기 떠올리시면 됩니다. 고인돌이 제작됐던 시기는 바로 이 청동기 시대라는 거예요. 청동기 시대. 청동기 시대에 고인돌이 제작되면서 이 고인돌
제작은 결국에 그 당시에 군장의 권력을 보여주기 위한 거였다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인돌, 청동기 꼭 기억하시고요. 1번 문항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건 고인돌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고인돌 아니면 빗살무늬 토기, 주먹도끼 셋 중에 하나는 나오는데 지금까지 출제 빈도는 고인돌이 조금 높긴 합니다. 비파형 동검은 뭐냐면 여러분 동검, 구리로 만든 검인데요. 비파라는 악기를 닮은 모양의 검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의 아마 그림을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 비파형 동검이란 거 교과서 그림을 제가 한번 좀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 교과서에 여러분 그림을 보시는 게 조금 더 이해를 도울 것 같아요. 비파형 동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겁니다. 요거 비파형 동검 요 그림이에요. 비파 모양의 비파라는 악기를 닮은 모양인데요. 이것들을 만들기 시작했던 여러분 이건 뭐 실제 전쟁에서 사용하게 됐지만 그 당시에 청동은 아무나 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배계급만 구할 수 있는 굉장히 귀한 물질이에요. 그러한 청동을 소유했다는 걸 보여주면서 자신의 막강한 권력을 보여주고자 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배자가 자신의 권력의 상징처럼 고인돌이 제작하고 비파형 동검 등을 만들면서 자신의 권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원래는 자그마한 부족들이 이렇게 각각 부족 사회로 이뤄서 신석기 생활하다가 청동기 시대로 접어들면서 서로 부족 간의 내 토지와 생산물을 뺏기 위한 정복 전쟁이 활발해진다고 말씀드렸죠. 서로 정복 전쟁이 벌어지면서 부족 간의 통합이 일어나게 되고 여러 부족들이 하나로 뭉쳐서 이른바 국가들이 성립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청동기 후기부터 이제 국가가 성립됩니다. 그 국가들 중에 우리 민족의 역사에서 가장 먼저 등장했던 국가가 바로 고조선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제 크게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3개 배웠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내용 정리의 핵심적인 포인트들을 잘 잡으시고 청동기 문화를 기반으로 해서 고조선이라는 우리 역사 최초의 국가가 등장했다라는 거 일단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고조선을 건국한 이름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단군이라는 인물이죠. 단군 할아버지 터 잡으시고 할 때 그 단군 왕검이라는 사람이 고조선을 건국했다고 전해집니다. 고조선의 건국 신화는 여러분 뭐 너무 많이 아시니까 요거는 간단하게 뭐 생략하겠습니다. 하늘에 환인이라는 사람이 땅에 내려와서 웅녀와 이제 결혼해서 나온 아들이 단군 왕검인데 단군 왕검은 이름이 단군 그리고 왕검 2개로 나눠볼 수 있어요. 그 당시에 단군이라는 이름은 제사장, 종교적인 지배자를 부르는 호칭이었고요. 왕검은 정치적인 지배자인 족장 또는 군장을 부르는 용어였거든요. 즉 단군 왕검이라는 인물은 그 당시 고조선이라는 국가에서 정치적인 지배력도 있고 종교적인 지배력까지 갖춘 즉 제정일치란 건 뭐냐면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과 정치의 우두머리인 왕 그걸 동시에 한 사람이 맡는다는 뜻이 제정일치입니다. 제정일치. 제사라는 행위를 하는 그 제사의 종교적인 최고의 권위자와 정치적인 최고의 권위자가 동일한 인물이라는 뜻이 제정일치입니다. 즉 고조선이라는 사회는 단군 왕검이라는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제정일치의 사회였다라는 걸 여러분이 일단 파악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고조선 건국신화에 따르면 기원전 2333년 단군이 나라를 세웠다라고 전해집니다. 삼국유사, 제왕원기 등에는 이 고조선의 건국연을 BC 기원전 2333년 그래서 단기라고 해서 단군이 나라를 세웠던 2333년을 기준으로 이제 연도를 계산하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2022년 이렇게 세는 거는 서양 사람들이 세는 기준이라고 해서 서기라고도 부릅니다. 서기. 단기 기준으로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 2333년에다가 오늘날의 2022년을 더하면 4355년 즉 우리나라가 세워진 지 4355년이다 라고 이렇게 계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단군의 설하는 신하는 얘기는 우리 시험에서는 많이 나오지 않으니까 그건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호랑이 곰 나오는 거. 근데 그 내용에서 파악해야 될 것은 환웅이라고 하는 하늘에서 내려온 집단이 그러니까 이 뭔가 신식 문물을 가지고 온 집단이 원래 자리 잡고 있던 호랑이를 자신들의 부족의 신으로 섬기고 있던 호랑이족과
곰을 자신들의 부족의 수호신으로 섬기고 있던 이 두 개의 부족이 있었던 건데, 환웅이라고 하는 외부에서 들어온 새로운 문물을 장착한 집단이 이 자기들의 부족 신으로 섬기는 집단과 결합해서 나라를 세웠다라는 내용이 그 단군 신화 속에 남아 있고요. 단군 신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그 당시 고조선에서는 농사졌구나라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단군 신화에 보면 환웅이라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했던 게 비, 바람, 구름 이렇게 해서 농사와 관련된 중요한 요소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단군 신화를 통해서는 이 고조선 사회의 건국을 한번 좀 알아볼 수 있다라는 거죠. 신화가 단순히 뻥만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의 사회적인 모습을 반영한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성세라는 말은 좀 어렵죠, 여러분. 잘 나가고 쇠퇴하고 이런 뜻이에요. 잘 나가고 쇠퇴하는데, 잘 나갈 때는요, 기원전 4, 5세기 경에는 중국에 있던 나라들과 겨루면서 굉장히 큰 위력을 떨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독특한 인물이 등장해요, 고조선에. 위만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위만 사람 이름이에요. 위만이라는 인물은 기록에 따르면 원래 고조선 사람이었는데 그 당시에 중국의 여러 나라 중에 하나였던 연나라로 갔던 사람이다 라고 전해지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원래 중국 사람이다라고 중국 애들은 주장합니다. 자, 근데 이 지금의 기록을 여러 가지를 대조해 봤을 때 위만은 원래 고조선 사람인데 뭔가 그 당시 혼란한 상황 때문에 중국 연나라로 갔던 것 같아요. 연나라가 어디냐, 대략 위치를 보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근데 이 위만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 이제 고조선의 왕이 준왕이라는 왕이었는데, 자기가 이 연나라 지역에서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을 이끌고 한 1000여 명을 이끌고 고조선으로 이제 다시 귀국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귀국을 하면서 아무래도 그 당시는 중국이 우리보다 좀 더 선진화된 문물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새로운 문물을 들고 오면서 준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준왕의 신뢰를 얻어서요, 이 고조선이 이 정도에 위치하고 있었거든요. 한반도 북쪽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만주 지역에 이 중국과의 국경인 고조선의 서쪽을 나한테 군사를 주어서 좀 지킬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제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준왕은 위만을 굉장히 신뢰하면서 군사들을 주어서 이 서쪽의 경계를 맡게 되는데, 이 위만이 배신을 때리는 거죠. 자신을 신뢰했던 준왕을 왕자리에서 몰아내고 왕위를 차지했던 게 언제냐, 기원전 194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때부터 위만이라는 인물이, 그리고 위만의 후계자들이 통치했다 해서 위만 조선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194년, 기원전 194년부터. 그래서 단군 왕검의 뿌리로 내려왔던 왕들, 준왕이 이제 물러나게 되면서 위만이라는 새로운 인물이 왕이 되면서 고조선에 한때 변화가 들어오기 시작하죠. 이 위만이 왕이 된 다음부터는 중국에 갔다 온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 당시에 중국에서 이미 철기 문화가 도입되고 있었거든요. 철기 문화는 말 그대로 철을 쓰는 거예요. 이 철기 문화를 본격적으로 수용하기 시작합니다, 중국에. 그리고 여러분, 중개무역이란 건 뭐냐면, A라는 나라가 있고 여기 B라는 나라가 있다고 합시다. 여기 C라는 나라가 있다고 합시다. 근데 중간에 지리적으로 B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러면 A와 B, 그리고 A와 C 사이를 B가 이어주는 무역이에요. 중간에 A의 물건 받아서 C에 넘겨주고 C의 물건 받아서 B에 주는 이러한 무역을 중개무역이라고 합니다. 고조선이 어떤 중개무역을 했냐면, 여러분, 우리나라에 고조선이 존재했을 때 한반도 북쪽에는 고조선이 존재했고요. 남쪽에는 진국이라는 여러 나라들이 존재했습니다. 작은 나라들, 그걸 우리는 소국이라고 부르거든요. 진국이라고 부르는 여러 작은 나라들이 존재했단 말이에요. 이 한반도 남쪽의 국가들과 중국에 있는 국가들이 직접 교역하기가 쉽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고조선이 여기에 물건 받아서 중국으로 주고, 중국에 물건 받아서 진국으로 주는 이 중개무역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번영을 누리기도 했던 게 위만 집권 이후의 일이었다라는 거죠. 위만 집권 이후에 경제 성장을 했는데, 중국이란 나라가, 여러분, 이 고조선이 잘 나갈 때는 7개의 나라로 막 분열되어 있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춘추전국 시대로 분열되어 있다가 한이라는 나라가 중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물론 그 전에 진시황 들어보셨을 거예요. 진나라가 통일했는데 얼마 못 가서 한 나라로 주인이 바뀌거든요. 중국의 주인이. 이 한 나라가
이 고조선이라는 놈이 없으면 우리가 이 한반도 남쪽의 나라들과 직접 교역을 하면서 경제적인 이득을 더 볼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고조선이 자꾸 한나라의 눈에 가시처럼 존재하니까 어떡합니까? 한나라의 황제였던 한무제가 기원전 109년 고조선을 침공해서 약 1년 동안 공격을 퍼부어서 이 고조선의 수도인 왕검성이 함락당하면서 고조선은 기원전 108년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원전 2333년에 건국된 고조선은 기원전 108년 이 한나라의 침공으로 멸망을 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고조선 땅에는 한나라가 4개의 행정구역입니다. 군. 우리 무슨 군, 지금은 무슨 동 하잖아요. 그것처럼 4개의 행정구역을 설치해요. 그걸 한사군이라고 합니다. 한나라가 설치한 4개의 군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뭐 숫자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반도 고조선 땅에는 한나라의 행정구역이 자리 잡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전개됐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는 이제 좀 고조선의 사회 모습을 좀 볼까 하는데요. 자주 나오는 게 바로 이 사료예요. 고조선의 사회 모습을 추론할 수 있는 남겨진 법이 8조법이라고 해서 8개의 법이 있었다. 8개의 법, 지켜야 되는 법이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인다.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생명을 중시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또 하나,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갚는다. 곡식 갚는다라는 거, 농사 짓고 있었구나. 그리고 즉 또 이 경제의 개념이 곡식이라는 것들이 경제의 개념으로 활용했구나라는 걸 일단 알 수 있고요. 도둑질 한 자는 노비로 삼는다라는 거, 여러분, 노비가 있었다. 신분제도가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노비. 그리고 용서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돈을 낸다. 그러니까 뭐 돈을 통해서 뭐 이렇게 경제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것 정도를 우리가 이제 이 8조법을 통해서 알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 고조선에 관한 것들은 주로 이제 고조선 문제를 직접적으로 묻는 거는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근데 8조법을 사료를 이렇게 주면서 고조선을 주고 뭐 청동기를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더 참고할 거는 바로 이 부분을 한번 좀 보면요. 고조선 관련된 유물 요것만 좀 추가적으로 볼게요. 자, 요거는 청동기 시대의 또 하나의 유물인데 이거 여러분 우리 학습지에서 뺐는데 헷갈리지 마세요. 반달 모양으로 된 돌 모양의 칼이라서 반달돌칼이라고 하는데 요 구멍 사이로 벼 같은 곡식들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잡아당기면은 요걸 추수할 때 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돌칼이니까 석기 시대 유물이겠거니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요거는 청동기 시대에 사용됐던 농기구입니다. 청동은 아까 얘기했죠. 농기구로 쓰기엔 너무 아깝기 때문에 요런 이제 반달돌칼은 청동기 거구나 라고 이해하셔야 되고요. 고조선의 이제 대표적인 유물이 바로 이 고인돌인데 탁자식이라고 해서 위에가 넓게 탁자처럼 덮여 있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비파형 동검은 중국에서는 발견이 안 됩니다. 여러분 탁자식 고인돌과 비파형 동검은 중국 지역에서는 발견이 안 돼요. 그리고 한반도의 북쪽과 만주 지역에서 엄청나게 많이 분포하고 있어요. 이걸 통해서 고조선이 주로 이 비파형 동검과 탁자식 고인돌을 만들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어디까지 세력을 미쳤는지를 우리가 파악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유물이라는 거죠. 자, 요건 그냥 참고 자료 정도로만 보시고요. 반달돌칼은 헷갈리지 마시라고 설명을 드린 거예요. 반달돌칼은 헷갈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돌이니까 석기시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만 보고 마무리하죠. 철기라는 것은 기원전 5세기경부터 이제 사용됩니다. 여러분 청동기를 쓰다가 철은 기본적으로 청동보다 굉장히 강하고 철기구로 농기구를 만들거나 무기를 만들었을 때 훨씬 큰 이점이 있죠. 그래서 청동에서 철기로 넘어가는데 청동과 철기 공존했던 시기도 있어요. 한 번에 확 넘어가진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 한반도에 도입된 거는 한 기원전 5세기경부터 발달해서 아까 얘기했죠. 위만이 왕위를 차지했던 이 기원전 194년, 즉 기원전 2세기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철기를 수용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철제 무기를 만들고 농기구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국가들이 여기저기서 더 성장하는 데 하나의 계기가 됐던 게 철기 사용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청동검 갖다가는요 몇 번 땡강땡강하면 청동은 금방 부러져. 그리고 청동으로 농기구 못 만든다 그랬지 너무 아까워가지고. 근데 철제 강철 검으로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쟁도 훨씬 더 규모가 커지고 농기구도요 생각해 보세요. 아까 얘기했죠. 논을 가는데
철로 가면요 훨씬 깊게 갈 수 있습니다. 깊게 간다. 깊게 간다라는 거 아까 얘기했죠. 밑에 있는 흙을 위로 자리를 옮겨줄 수 있고 생산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철기를 바탕으로 만주와 한반도에선 여러 나라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우리 다음 시간에 볼 겁니다. 어떤 나라들이 있었냐면 바로 이것만 보고 마무리를 하죠. 이제 여러 나라들이 등장하는데 가장 북쪽에 이제 먼저 등장했던 나라가 부여. 그리고 부여의 일부 세력들이 남쪽으로 내려서 건국한 주몽으로 여러분은 흔히 알고 있는 고구려. 그리고 오늘날의 함경도 지역의 옥저, 강원도 지역의 동해, 그리고 한반도 남쪽의 마한, 진안, 변한 세 개를 합쳐서 뭐라 하냐? 삼한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여러 나라들이 한반도와 만주 지역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철기 문화의 발달로 인해서 여러 국가들이 성장하는 시기로 전개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의 내용을 정리하고 여러분 수업을 마무리해 보죠. 문제는 아까 선생님이 중간중간에 풀어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뭐 어렵지 않게 복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주먹도끼 구석기니까 무리생활, 이동생활 가시면 된다고 그랬고 고인돌 무슨 시대라고 그랬죠? 청동기 가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주로 1번 문제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움집이란 거 좀 설명 안 드렸는데 이건 신석기 시대의 집의 형태인데 교과서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움집 그림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움집이란 건 여러분 요렇게 생긴 건데 가운데 기둥 같은 걸 세워놓고 여기에 뭐 볏짚 같은 걸 이렇게 올려요. 올린 형태로 이제 만들어진 집을 움집이라고 합니다. 움집. 그래서 가운데는 화덕 같은 게, 화로 같은 게 있는 구조입니다. 신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주거 형태가 움집입니다. 구석기 시대는 동굴이나 바위그늘이라면 신석기 시대는 정착생활하니까 집이 등장하는 거죠. 집이 등장하는 이런 움집이 신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거주 형태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 다시 보면 가락바퀴란 건 우리 또 안 봤는데 여러분 이런 거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이렇게 생겨가지고 뭐 이런 흙 같은 걸로 만들어진 건데 여기서 이제 실 같은 걸 뽑아내는 겁니다. 가락바퀴 같은 거. 이것도 역시나 신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유물이고요. 우리는 요거 하나만 보고 가도 문제 풀 수 있죠. 빗살무늬 토기니까 신석기 시대 농경과 목축이 시작하였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내용 정리 요 부분은 다음 시간에 했던 이제 여러 나라들의 발전 부분을 보고 나서 같이 정리를 할까 합니다. 오늘은 선생님이 사실은 요 밑에까지 다 나가려고 했는데 뭐 세기를 세는 개념이라든지 아니면 선사시대의 개념 뭐 또 이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좀 설명하다 보니까 설명이 조금 길어진 부분도 있어요. 밑에 부분은 어렵지 않게 간단하게 빨리 설명을 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해하고 가시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조금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뒤에 부분 이제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등장했던 여러 국가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빈칸 내용들 다시 한번 채워보시고요. 뒤에 있는 기출문제도 한번 정리해 보시면서 오늘 배운 내용들을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습니다.